안녕하세요. 주얼리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얼리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에서 준비한 주얼리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이라는 온라인 교육입니다. 저는 주얼리 권리찾기 사업단에서 법률 지원을 함께하고 있는 김유한 노무사라고 합니다. 노동해방 노동법률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저는 공인노무사 최진수라고 하고요. 현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법규국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주얼리 노동조합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많은 주얼리 노동자분들이 가입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얼리 노동의 실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아주 기초적인 노동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물론 이제 사장님들도 법을 안 지키는 게 잘못됐지만 노동자 당사자분들이 잘 법을 몰라서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총 3강의 주제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 두 번째는 노동시간, 세 번째는 해고이고요. 이렇게 3강을 진행하게 되는데 각 강의마다 동영상을 2편씩 제작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총 6편의 동영상을 제작하고요. 동영상마다 주얼리 노동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1강 1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주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얼리 노동자분들이 하셨던 질문을 함께 볼까요? 질문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흔하죠. 예, 자기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별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런 식의 형태를 우리가 포괄임금제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원래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임금제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으면 그 시간에 따라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달 기본급에 그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한, 심지어 연차 수당까지 포함을 하죠. 연차 수당까지 포함해서 법정 수당을 월 정액으로 지금과 같은 경우처럼 퉁쳐서 250만원 주고 나는 법상 모든 의무는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기본급에 재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법정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포괄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대로 효력이 있다 라고 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들끼리는 더 이상 법정 수당에 대해서 덜 줬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건 아니면 야근을 많이 하건 휴일에 일을 하건 받는 임금은 똑같으니까. 사실 법의 기준도 없이 손해를 받을 수도 있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법원이나 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사용 요건을 제시하고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설명드린 것처럼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당사자들끼리는 더 이상 법정 수당에 대한 다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 법원은 3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산정이 곤란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노동자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을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내용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한 근로기준법의 내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불리하지 않아야 할 것, 이 3가지를 꼭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걸 채우지 못하면
포괄임금제 인정하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주얼리 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게 관광버스 기사처럼 일하는 그렇죠. 시간이 불규칙한 업무 그렇죠. 이런 건데 주얼리 업계 일하시는 분들은 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나마 근로계약서 이런 걸 안 쓰시거든요. 주얼리 노동자분들이. 네. 네,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그냥 사장님은 포괄임금제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로 포괄임금제에는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 이거는 포괄임금제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뤘으면 다음의 단계는 그러면 나는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다투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질문하신 경우에 250만 원만 받으시고 별도의 임금은 못 받으셨어요. 별도의 수당은 못 받으셨고 사장님은 수당이 다 포함됐다고 주장은 합니다만 만약에 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의 수당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됐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포괄임금제가 근로계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립은 된 상황이라고 치자고요. 네네. 그때 근로기준법에 비해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근로기준법에서 따르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근로기준법대로 따른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포괄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실제 근무 시간이 애초에 지급하기로 한 포괄수당 액수에 비해서 더 큰데 근데 사업주가 의도를 가지고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퉁치기 위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그래서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근무 시간을 따져서 임금 산정해 보면 이거보다 더 받아야 된다. 근데 더 적게 됐다. 이 점에서 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에서는 월 20시간분의 시간의 수당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네. 실제 일한 거는 30시간분이다라고 하면은 10시간분을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반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시간분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일한 건 네. 10시간밖에 안 돼요. 간혹 동계산 의식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나는 일한 만큼만 받겠다, 더 주는 거 이해 못하겠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반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은 애초에 그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합의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주기로 했으면 실제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하기로 정한 대로 주면 된다. 대신 그 기준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모자라게 지급하는 것은 못 참겠다. 이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죠. 근데 지금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근로시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주얼리 업계 특성을 보면요. 사실 이거 제대로 기록하는 데가 없어요. 근로시간 기록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사실 근로계약서도 없이 포괄임금 주장은 당연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립이 되질 않는데 그러면 이제 다툴 수 있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투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당신의 실제 근무 시간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내 근무 시간을 어떻게 보여주지? 그래서 대개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저는 아침 7시부터 나와서 밤 8시까지 일했어요 라고 너무 명확한데 감독관들은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보여줄 것이 있어야죠. 그런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출퇴근 시간과 관련해서 사업주랑 또는 관리자랑 주고받았던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있다면 그거 내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 보면 대중교통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 시간을 유추를 해서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플레이스토어에 가보시면 검색어를 야근이라는 주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어플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좋은 어플은 위치를 기반해서 그 위치에 드나들면 출입했던 시간,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매일 기록이 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런 어플들을 사용해서 기록을 남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사진밖에 못 찍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휴대폰으로 매일 출퇴근할 때 출입문 앞에 서서 셀카를 찍으시는 거예요.
셀카를 찍으셔서, 다만 셀카를 찍으실 때 사진 정보에 시간 정보가 저장이 되도록 설정을 해 두시면 나중에 그 자료가 내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하다가 이제 퇴직했을 때 당연히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동자는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갑자기 사업주가 지급할 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으면서 그 명절 때 줬던 떡값 있지? 명절 휴가비 있지? 그거 다 퇴직금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케이스죠. 이제 실제 주얼리 노동자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분은요, 주얼리 업체에서 디자이너로 일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어렵다는 이유로 잘랐어요. 어렵다는 이유로 잘라서 이거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일자리에 사람을 뽑더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자기보다 더 싼 노동자를 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던 사람을 잘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노조에 가입을 하셔서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고, 또 추가로 그때 이제 퇴직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퇴직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차익을 추가로 청구하셨던 사건인데, 뭐 지문에서 보셨다시피 원래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얼리 업계에서는 그 뭐 설이나 추석이나 여름 휴가 때마다 20만 원씩 이렇게 준 떡값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거를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너 지금 퇴직금 달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시 뱉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건이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을 해야 그때야 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퇴직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긴 한데 어쨌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지만, 내가 회사를 관둬야지만 주는 게 퇴직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용자들이 이제 퇴직금을 덜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1년마다 1년치 퇴직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원래는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이 맞는데, 근무기간, 그러니까 근속기간 도중에 사용자가 뭔가 퇴직금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이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해야지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이게 뭐 떡값이라고 했건 뭐라고 했건 간에 퇴직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들은 다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근로관계가 종료했을 때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돈들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부렸던 꼼수에 불과한 거고 일종의 기본급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법원이 굉장히 상식 밖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퇴직금은 아닌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사에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부당이득이라고 하면 마치 내가 잘못해서 받았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게 맞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썼던 꼼수인 건데,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은 그걸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노동자가 퇴직금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노동부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근로계약서에 다달이 퇴직금으로 뭐 얼마씩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요 노동부에서 문턱에서 돌려보냅니다. 당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이 퇴직금 명목의 돈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똑같다. 이거 진정하나 안 하나 똑같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얼마 지급을 한 게 있다라고 얘기만 하면 그렇게 퇴직금하고 뭔가 퉁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고 이 대법원 판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는 대법원이 이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폐기하지는 않고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한이 뭐냐면은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얼마인지가 특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는 것이고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주얼리 업계에서 떡값 주는 게 관행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도 다른 직원들도 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준 건데 이걸 가지고서 갑자기 퇴직금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일종의 뭐 불이익한 근로계약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퇴직금으로 중간에 재직기간 도중에 뭔가를 지급을 하려면 퇴직금으로 준다 이렇게 명백하게 표시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퇴직금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명백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재직기간 도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줬다는 얘기는 안 먹힌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저희 주얼리 노동자가 꼭 알아야 될 기초노동법 1강 임금의 1편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임금 2편은 어떤 주제죠? 임금 2편에서는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던 임금을 그러니까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대놓고 주던 임금 중에 일부를 삭감해서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런 경우에 노동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1강 임금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